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변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그 말이 반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어떤 감정들은 놀랍도록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 날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일, 황혼의 나이에 찾아오는 재혼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결혼도 하고 사별도 겪고 자식들을 키우며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가을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50년 전 22살의 나이에 헤어졌던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동창 모임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목소리만 듣고도 바로 알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 사람만의 고유한 떨림 같은 게 있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날 인연이 끊겼다가 노년에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동창 모임이 활발해진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만남이 단순한 옛 추억의 공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50년 전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황혼의 재만남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 연인과의 재회가 주는 감정은 현실이 아니라 기억과의 만남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레는 대상은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70살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레는 것은 50년 전의 기억 속에 있는 22살의 그 사람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처음 한두 달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옛날 그 감정이 고스란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면서 50년 전의 저를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 감정의 혼동을 정리하지 않으면 황혼의 재만남은 아름다운 인연의 재결합이 아니라 현실과 환상이 충돌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런 재회 후 급하게 재혼을 결정했다가 1년도 안 되어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여러 보았습니다. 50년의 공백 동안 각자의 습관, 가치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옛 감정만 믿고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재만남의 초반에는 감정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그리움과 현재의 외로움이 합쳐지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1년에서 2년은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을 같이 지내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다시 만난 사람과는 젊었을 때처럼 눈빛으로만 소통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지,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남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꺼내야 하는 주제들을 피하다 보면 결국 함께한 이후에 더 큰 문제로 터져나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의 반응을 단순히 장애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녀들의 반대를 그냥 무시하거나 서운해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우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 상속 문제, 돌봄의 문제, 이것들은 감정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설득하려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걱정이 감정적인 것인지 현실적인 것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50년 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부모님의 반대였거나 경제적인 이유였거나 서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지금 다시 만난다는 것이 그 시절의 선택을 되돌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만남은 완전히 새로운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여야 합니다. 과거를 안고 가되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황혼의 재혼은 젊은 날의 결혼과 다릅니다. 설렘과 열정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황혼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인연을 현명하게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여자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자체가 지금 저에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그 여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황혼의 남녀 관계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에게 설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간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황혼의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사랑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별이나 이혼 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누군가가 곁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산책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일이 복잡해집니다. 외로움은 누구라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특정한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황혼의 재만남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곁에 있어준다면, 그 감정이 사라질 것 같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재혼으로 해결하려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 친구는 아내를 잃고 3년을 혼자 살다가 동창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6개월 만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모두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이 너무 달랐고 돈 쓰는 방식이 달랐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재혼 후 2년 만에 황혼 이혼이라는 더 큰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실수는 설렘을 검증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 그것이 일상으로 이어졌을 때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황혼의 관계에서 설렘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설렘이 지나간 후 일상의 무게를 함께 견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3가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곧 삶의 질입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 지병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돌봄이 필요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솔직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돌봄은 결국 짐이 됩니다. 그 짐이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황혼의 재혼에서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각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재혼 후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빚이 있는지,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고 낭만을 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 관계입니다. 황혼의 재혼에서 가장 복잡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양쪽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각자의 자녀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녀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모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 행복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날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특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새로운 만남과는 다른 종류의 감동입니다. 공유된 기억이 있고 함께한 시절이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50년의 공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그녀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의 그녀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50년 전의 기억이 좋은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녀에게도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했을 때 쉽지 않을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황혼의 재만남은 하늘이 준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잘 살리려면 감정보다 지혜가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설레는 마음은 귀하게 여기되 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황혼의 나이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황혼의 재만남과 재혼을 앞두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재혼을 결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황혼의 남녀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만남도 상처로 끝날 수 있고 이것을 알면 설령 재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관계 자체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황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퇴행 현상입니다. 퇴행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다시 만났을 때 갑자기 젊어진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옷차림에 신경 쓰게 되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내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활력이 생기고 삶의 생기가 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퇴행이 지나칠 때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감추고 50년 전의 자신인 척 포장하려 할 때 그때부터 관계는 허구 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건강 상태를 숨기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감추거나 외로움을 전혀 없는 척하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고 그때 상대방이 느끼는 배신감은 처음부터 솔직했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그녀를 처음 다시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허리를 더 곧게 세우고 말을 좀 더 세련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 수 있겠느냐고. 그 대답이 아니라고 나왔을 때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의 관계에서 진짜 신뢰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에서 만들어집니다. 무릎이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솔직함들이 쌓여서 진짜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세워진 관계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황혼의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역할 혼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역할을 맡으려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보호자나 결정권자의 역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경우 돌봄 제공자나 희생자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온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황혼의 재혼 관계에서 이런 역할 고정은 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상대방도 수십 년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역할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성이 모든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상대 여성이 그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여성이 지나치게 헌신적으로 행동할 때 상대 남성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황혼의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두 사람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상호 보완의 관계. 그 안에서 서로가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의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반드시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황혼의 관계에서 여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세대의 여성들은 대부분 평생을 남편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새로운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위한 헌신을 먼저 시작합니다. 밥을 챙기고 건강을 걱정하고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봐주려 합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자신에게는 또 다른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재혼은 또 한 번의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반자 관계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시간,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맞추려 한다면 그 관계는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어도 결국 한 사람의 행복만을 위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80 넘은 나이에 혼자 사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재혼을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또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보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재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황혼의 관계는 반드시 재혼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면서도 각자의 삶을 유지하는 방식, 그것도 충분히 아름답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관계냐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두 사람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황혼의 남녀 관계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의 습관과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꾸려 하면 갈등만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황혼의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재만남이 주는 감정의 혼동, 재혼 전에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실제로 황혼의 재혼을 결심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일상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황혼의 재혼 후 가장 먼저 충돌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 엄청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집안을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하는지, 텔레비전 소리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제 지인 중에 70 중반의 재혼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재혼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이 거창한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아침 식사였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평생 아침을 거르고 사셨는데 새 배우자가 매일 아침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침마다 밥상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부담이 되고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아침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더 큰 갈등으로 번졌고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의 관계에서 일상의 사소한 마찰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갈등이 생겨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을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작은 상처가 오래 남고 작은 불편함이 오래 쌓입니다. 그래서 황혼의 재혼에서는 생활 습관의 차이를 미리 충분히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살기 전에 서로의 하루 일과를 솔직하게 공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낮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저녁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각자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낭만을 깨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대화가 나중에 수백 번의 작은 갈등을 예방해 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것은 공간의 문제입니다. 황혼의 재혼에서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각자의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서로를 질식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현명한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황혼의 재혼 초기에는 완전히 합치는 것보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집은 유지하되 주중 특정 요일은 함께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 함께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고 실제로 합치기 전에 조율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합치는 것은 너무 큰 변화를 한꺼번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건강 돌봄의 문제입니다. 황혼의 재혼에서 어느 순간 한쪽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에서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각오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황혼 재혼 부부 중 상당수가 한쪽의 건강 악화로 인해 관계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경우를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병원을 같이 다니고 약을 챙겨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혼 전에 각자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만약 한쪽이 많이 아프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미리 나누어 두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불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대화를 미리 나눈 부부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더 잘 헤쳐나갑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과의 새로운 경계선 설정 문제입니다. 황혼 재혼 후 가장 복잡해지는 인간관계가 바로 양쪽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새 배우자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절이나 기념일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먼저 합의를 이루고 각자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새 배우자의 자녀를 억지로 가족처럼 대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처음부터 한 가족이 되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어색함과 갈등만 생깁니다. 황혼의 재혼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천천히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황혼의 재혼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황혼의 재혼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황혼의 재혼을 진정으로 행복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만남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 황혼의 재만남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정의 혼동에서 시작해서 현실적인 점검 사항들, 심리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로 황혼의 남녀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사랑은 젊었을 때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젊었을 때의 사랑은 뜨겁고 빠르고 강렬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눈부시게 보이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황혼의 사랑은 그와 다릅니다. 뜨겁기보다는 따뜻하고 강렬하기보다는 잔잔합니다. 폭풍이 아니라 햇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햇살 같은 사랑이 폭풍 같은 사랑보다 오히려 더 오래가고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황혼의 남녀관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황혼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황혼의 나이에는 각자가 자신의 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볍고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것,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녀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황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상대방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수준의 이타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황혼의 관계에서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드라마나 소설에서 본 사랑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언제나 설레고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는 완벽한 관계. 하지만 그런 관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도 없었고 황혼의 나이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이상적인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좋은 관계도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란 이런 것입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의견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날은 기운이 없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 그것이 황혼의 관계를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완벽한 날만 기대하면 좋은 날도 실망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날이 감사해집니다. 저는 지금도 그녀와 만남을 이어가면서 이 여유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전화를 해도 짧게 끊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만나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날들이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 그 침묵이 편안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진짜라는 것을. 황혼의 남녀관계에서 또 하나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후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잘못한 선택, 상처를 준 사람들, 놓쳐버린 기회들. 그 후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으면 새로운 관계에서도 그 상처가 튀어나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과거의 상처로 인해 방어적이 되거나 이유 없이 의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황혼의 새로운 관계를 진정으로 시작하려면 과거와 화해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날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헤어졌는지, 그때 서로가 어떤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그 감정들을 아직도 품고 있지는 않은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감정은 반드시 현재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와 그 시절의 상대방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황혼의 관계에서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방이 해주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연락이 좀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 더 많이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더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상대방이 실제로 해주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황혼의 관계에서 매일 연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감사를 꼽겠습니다. 오늘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 같이 밥을 먹어서 좋았다.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감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황혼의 남녀 관계는 인생의 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가장 깊은 방식으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고 기대가 높아서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황혼의 나이에는 잃을 것도 적고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진솔하고 더 따뜻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 헤어졌던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든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든 아니면 혼자의 삶을 선택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녀와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값진 경험입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함께 걷는 산책. 한 번 한 번이 지금의 저를 조금씩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 나이에 비로소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혼의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군가와 따뜻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결국 가장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